당금대 전투 전에 당금대는 충주에 있습니다. 당금대 전투 이전에 상주 전투가 있었습니다. 상주에서 당금대 즉 충주로 올라오면은 무슨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조령. 조령, 문경세제를 넘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문경세제에서 이렇게 방어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충주에서 방어를 할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금대 전투에는 신립과 도망온 이일이 합세해서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장수는 기마병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높은 산에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은 벌판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투는 벌판에서는 낫겠습니까? 야산에서는 낫겠습니까? 야산에서 하는 게 낫죠. 야산에서 게릴라전을 하는 게 낫겠죠. 예. 예,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일본군은 상주전투하고 북진을 하다 보니까 조령이 나타나서, 야, 여기 어디선가 숨어서 우리를 공격할 텐데 하고 조심조심 이렇게 넘어오는데 공격하는 자가 없어요. 웬일인지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혹시 매복이 있는지 두리번거리면서 넘어왔는데 벌판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뒤로는 남한강 달천을 뒤로 끼고 조선의 8,000병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깨를 냅니다. 3,000, 7,000, 5,000여가 나눠서 세 군데서 공격을 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혹시 강을 건너 도망가면은 한 명도 살려주지 않기 위해서 일본군은 뒤에서 또 도망병까지 예상하고 공격 진영을 쌌습니다. 그런데 신립 장군은 자기가 기마병이니까 벌판에서 싸우면은 조총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투하기 전날 비가 내려서 벌판이 진흙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이 제대로 뛰질 못하겠죠. 네. 게다가 일본은 맞받아 싸우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매복 전술을 합니다. 양쪽에서 간격을 두고 있으니까 조선군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도망갔나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매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조총에 맞기도 전에 조총 소리에 놀래가지고 우왕좌왕했던 겁니다. 그래서 8,000의 조선군은 일본군에 괴멸을 하게 됩니다. 신립은 차마 도망을 가지 못하고 남한강에 뛰어들어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상주성 전투에서 도망한 이일은 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의 명수네요. 예. 그래서 신립 장군은 죽음으로써 장수의 기계를 보였지만 이일은 또 도망감으로써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부산에서 이기고 상주에서 이기고 충주 당금대에서 이기고 보니까 이제 막 일사천리로 한양을 향하여 진군하는데 조선 장수의 기마병의 모습입니다. 예, 안타깝지만은 비가 오므로써 뻘판리에서 당금대 전투는 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안 도와주네요. 그래서 당금대 전투의 배수진은 안타깝지만은 전략의 부재였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문경세제에서 막았더라면은
전세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훗날 명나라 장수 이효성이 일본군을 격퇴하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조령이 있는데 너희들 왜 조령에 맞지 않고 탕금대 전투에서 싸우다가 안타까운 군사들만 희생했느냐 하고 한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장수가 군사를 잘못 다루면은 적에게 군사들도 희생시키고 나라도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 근세사에서 나라를 지킨 국가의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를 한번 여러분이 구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임진왜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 있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이순신이요. 이순신 장군은 해군입니까? 육군입니까? 해군이죠. 아니 그런데 선조는 이순신에게 명하기를 일본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니 해군이 강하니 배를 침몰시키고 육군과 합세해서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하기를 바다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육지를 막겠습니까? 하고 이순신은 바다를 막았습니다. 그나마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지략 덕분에 우리가 바다를 지켰음으로써 우리 강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전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래읍성, 상주전투, 탕금대 전투. 그 다음에 한양인데 6월 11일 날 한양에 도착하고 보니까 선조는 이틀 전에 6월 9일 날 이미 개성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외분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일본에서는 1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적장을 사로잡는 겁니다. 즉 선조만 사로잡으면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조는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습니다. 선조가 도망가다 보니까 일본군들은 멘붕이 된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사무라이들은 도망은 죽음보다 더 불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선조가 다음을 생각하고 일단 피신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일방적으로 선조를 매도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이 무혈 입성하고 개성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평양성 전투에서는 이제 정말 처절한 전투가 진행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평양성 전투는 심지어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까? 4번. 4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전투들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는 4번에 걸쳐서 전투가 일어났다는 것은 평양성이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고 경고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평양성 전투에 돌입하겠습니다. 자, 선조가 한양을 출발해서 개성 도착하고 나니까 일본군이 한양 도성에 다가온다 하니까 평양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평양 도망갔는데 한양을 입성해서 개성까지 쫓아온다 하니까 또다시 영변을 거쳐 의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의주까지 도망을 가서 선조가 명나라에게 구원병 요청을 합니다. 일본 군들이 무도하게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한양을 그리고 평양까지 도달하였으니
의하오리까 하고 이제 명나라 신종 만력제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신종은 조금 기다리라 합니다. 왜 기다리라 했냐면은 명나라에서도 안에 난이 일어나서 톱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선을 당장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군은 이제 평양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략을 썼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왜군들은 부산에서, 상주에서, 충주에서, 한양에서 개성을 거쳐온 사이에 이제 피곤하고 군수품도 제대로 도달하지 않다 보니까 배도 고팠습니다. 그래서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군은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와서 밤에 야간에 기습을 합니다. 용감하게 기습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조선군은 일본군의 한 2만 명에게 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는 조선군이 조금 기세를 올렸습니다마는 일본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새벽녘에 이제 진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투가 벌어지니까 조선군은 야 이거 못 이기겠구나 싶어서 강을 배를 타고 다시 평양성 내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일부 병사들이 배를 못 타고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빠져 죽든지 잡히든지. 잡히든지 빠져 죽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성탄을 거쳐서 이렇게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은 그 당시에 배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조선군들이 상류로 가서 강을 건너가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상류로 가서 강을 건너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왕성탄 전투라고 합니다. 아니 조선군인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 군사들이 더 많고 일본군들이 조총을 쏘아대다 보니까 활로서는 이기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찬가지로 평양성 1차 전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평양성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평양성까지 빼앗기다 보니까 선조는 명나라 황제에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평양성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장수가 말탄 기병이 이제 원병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평양성 2차 전투는 조명연합군의 첫 전투로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들은 그 사이에 평양성을 일본식으로 조금 변형을 시켜놨어요. 일본 외성의 특징은 해자가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직선이든가요? 혹시 조금 이렇게. 예, 네. 예. 우리나라 성은 보통 보면은 성이 그냥 한번 뚫리면 직선 쭉 되는데 일본 성은 가다가 꺾여요. 그러니까 말이 가다가 말이 뛰어가다 보니까 말이 꺾이니까 말이 헷갈리겠죠. 그런데 일본 군인들은 그걸 간파하고 또 매복해가지고 싹 끌어당겨 들여가지고 양쪽에서 협공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조명연합군은
거의 절반 이상 군사들을 잃게 됩니다. 명나라 장수 조승우는 부상을 입고 더 이상 못 싸우겠다고 명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보시다시피 모란봉 근처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필이면 높은 곳을 공격하다 보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조명연합군이 결성되고 나면은 전시를 합니다. 작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전시작전 통제권이라 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조선이 갖고 있었을까요? 명군이 갖고 있었을까요? 명나라가 갖고 있었어요. 명나라가. 왜 명나라가 갖게 될까요? 국적군이 글쎄, 훨씬 많고 조선이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명나라는 그냥 도와주지는 않을 거고 예. 뭐 조건을 걸었을 거예요.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선조가 명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니까 그러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나에게 주겠느냐 하니까 할 수 없이 도와주러 온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자기들의 우리나라 조선 군인들의 뜻보다 자기들의 작전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병이 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작전은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6.25 때 전시작전 통제권은 유엔군에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유엔군이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군을 요청하니까 유엔군이 그럼 좋다. 전시작전 통제권 주겠느냐? 알겠습니다 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유엔군에 주었습니다. 그때 전시작전 통제권의 6.25 때 장수는 누구였습니까? 메가드 장군. 예. 여러분들 역사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그렇다면은 조명연합군에서 조선군 김명원 장수, 명나라 조승원 장수였습니다.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은 두 사람 중에 누가 갖고 있었겠습니까? 조승훈 장군. 예, 명나라의 조승훈 장수가 갖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병이었습니다. 기병은 말을 타고 성을 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패전의 멍에를 안게 됐습니다. 작전 통제권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전시의 작전 통제권하고 평시의 작전 통제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지만은 사실은 평시 작전 통제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평시 작전 통제권은 현재 우리나라 국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쟁 때 전자권은 어디에 준다 이런 예.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자권은 우리 윤선희 학생은 전자권을 아시는 거 보니까 굉장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약자로 전자권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전자권. 전자권. 예, 우리나라는 현재 평시 작전 통제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만은 전쟁이 터지는 순간 예, 전시작전 통제권은 유엔군이 갖게 됩니다. 예, 유엔군이 갖게 되는데 실제로는 유엔군을 통솔한 것은 미군이죠. 그러면 현재 유럽을 가볼까요? 유럽에는 연합체제로서 나토군이 그 러시아의 그 군사적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엔 연합군이라 부르지 않고 나토를 합니다. 나토의 전시 통제권, 즉 독일에 대한 전시 통제권은 독일군이 갖고 있을까요? 미군이 갖고 있을까요? 독일도 아마 제일 나토군 지역에 사령부 많으니까. 예, 나토 사령부의 최고 사령관이 미군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봐야지 우리나라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보려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예. 목소리
우렁찹니다. 자, 그러면은 조승원 장수가 조명연합군 2차 평양성 전투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명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선군이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독자적으로 평양선 탈환을 시도합니다. 그때 이원익 장수가 고니시 유키나와와 한판 붙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정탐병들 쫙 보니까 군사들이 이 평양성을 빠져나가요. 일부가. 그러니까 야, 주력군이 빠져나갔다. 이때다 싶어서 주력군이 없을 때 쳐들어갔는데 사실은 주력군이 빠져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구로다 나가마사와 같은 작은 군사의 집단이 빠져나오고 제1군인 고니시 유키나가 즉 주력군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찬가지로 이때는 좀 작전을 짰습니다. 북쪽 모란봉 쪽하고 남쪽을 이렇게 진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력군 앞에 조선군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기계는 우리가 크게 사야 되겠죠. 그러네요. 우리 조상들의 기계. 영토 사수에 대한 기계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영토 수호의 정신을 마음속에 굳게 다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3차 전투에 이렇게 지다 보니까 선조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명나라 황제시여, 이제 잘못하면은 왜군이 의주에 있는 나를 잡으러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명나라로 넘어간다면 어찌하오리까 하고 머리를 조아리니까 신종 황제가 알았다.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우리 장수를 보내겠다. 기병뿐만 아니고 성곽을 잘 올라서 성곽 전투에 뛰어난 장수를 보내겠다 해서 이제 두 번째 지원병이 옵니다. 그래서 조맹연합군은 이제 대대적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제4차 평양성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이 제4차 평양성 전투는 정말 처절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일본군 고니시 유키나가는 전황을 보니까 명나라 군사가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오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일본 장수들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장수들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오, 여러분 안 도와줬어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자기 거 공이 자기 땅. 돼야 되니까 예. 남 도와주면 그거 자기 공이 아니니까 예. 자기 거 챙기는 아, 게 좀- 우리 윤성희 아까 학생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똑똑하네요. 예, 맞습니다. 일본군은 우리나라 쳐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제1군, 2군, 3군, 4군들을 나눠서 어느 곳을 가서 차지해라. 차지하는 그곳을 너가 다스리게 또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차지해 있는 것을 지켜야 자기 땅이 되니까 도와달라는 거 안 도와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니시 유키나가는 좀 괘씸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때를 한번 보십시오. 2월 6일입니다. 2월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입니까?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겨울.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는 5월. 5월 달이었습니다. 야, 늦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겨울 되니까 추워서 옷도 제대로 횡량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근데 게다가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를 지키고 있으니까 전라도 곡창지대에 있는 보급품, 즉
식량이 보급이 제대로 안 돼가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겁니다. 뭐 벌벌 떨면서 굶어가면서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나라의 그 이여송이 실제로 현장 지휘자입니다. 이여송이 이제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작전을 짭니다. 성곽을 공격하려면은 한쪽에 몰려도 공격하는 숫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서쪽, 남쪽을 이렇게 나누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동쪽은 왜 공격이 불가능할까요? 여기 대동강이 대동강이기 때문에 자연 해자이기 때문에 동쪽은 실제로 공격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명나라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싸워서 네가 물러날래? 싸우지 않고 물러날래? 하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가 군사들이 가만 보니까 배도 굽고 있고 춥고 하니까 싸웠을까요? 협상에 응했을까요? 협상에 응했죠. 협상에 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싸우지 않고 퇴각하겠다. 대신에 쫓아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군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자기 군사들도 희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는 실제로 이제 퇴각하면서 군사를 세보니까 18,000명에서 시작해가 남아있는 것은 6,0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차, 2차, 3차, 4차 전투 중간쯤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18,000에서 시작한 군인들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싸워도 승산이 없다 생각하고 싸우지 않고 퇴각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퇴각할 때 우리 조선군의 입장에서 조용히 보내야 되겠습니까? 뒤쫓아와서 격퇴해야 되겠습니까? 싹 격퇴해야죠. 격퇴해야죠. 예. 네. 그렇게 해야지. 억울하죠. 조총도 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술을 그 갚아야죠. 기계를 보여줘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의 최후의 전투가 무엇입니까? 명량 아니. 노량해전이죠. 예. 노량해전의 특징은 뭐냐면은 명나라 군하고 일본 군인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안 싸우고 도망갈 테니까 살려면 줘.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뭐라 했습니까? 그래 조용히 가라 했습니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싸우겠다 했습니까? 겉으로는 그래 하고 이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싸우자 이거 예,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명나라에서는 교섭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했지만은 이순신 장군은 한 명도 남기지 마라. 왜냐? 훗날 또 쳐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렇지. 실제로 임진왜란 뒤에 일본 훗날 또 쳐들어왔습니까? 왔죠. 언제입니까? 7년 아니 정유재란. 정유재란 때. 일제 36년이 맞다. 일제 36년. 예.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미래 역사도 알 수 있다. 알 알 수 있다. 예, 우리 여러분들 오늘 역사에 대한 진면목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서쪽 방에서 공격을 하고 이 명나라 군인 중에서 성벽에 특화된 군인 특수병들이 오니까 왜군에서는 야, 이거 싸워서 우리 다 죽겠다 싶어서 교섭을 통해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퇴각하느냐? 한양까지 퇴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진왜란을 7년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초기의 1년 전쟁이 평양성 전투로서 마무리되고 강화 교섭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강화교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외교 전쟁이라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나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강화교섭 내용이. 아, 강화교섭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가요? 네, 네, 네. 아, 예,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화교섭은 1년간 전쟁하고 4년간 강화교섭이 이루어집니다. 예. 강화교섭이 4년간 계속됐다는 것은 우리 최찬일 학생 쉬웠다는 말입니까? 어려웠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이죠. 의견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당연히 달랐겠죠. 의견이 다른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할까요? 동으로 시작합니다. 예? 같은- 동상이목. 예, 동상이목이랍니다. 동상이목. 예. 같은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딴 꿈을 꾸는 겁니다. 예. 강화교섭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이 동상이몽이 몇 년간 계속된다고요? 4년, 4년. 4.2년. 4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이 의견이 아이고. 맞지 않아서 결국은 전쟁이다. 그게 무슨 전쟁? 정유재란. 아, 예,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정유재란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방금 진문숙 학생이 질문한 강화교섭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강화교섭을 저렇게 4년 동안에 했는데, 예. 그러면 교섭의 그 당사자는 우리 조선군도 참여를 했습니까? 명나라하고 일본군만 한 겁니까? 아,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그 당시에 어느 나라가 갖고 있었습니까? 명나라가. 명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예. 한국전쟁 6.25는 현재 휴전 중인데 휴전 당사국에 대한민국이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 안타까운 사실이죠. 역사는 뭐 한다? 반복된다. 그 한국전쟁 6.25 때 우리나라 포함 안 됐다면은 이때도 포함 포함 안 포함? 됐겠네요. 안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선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조선은 강화 협상의 당사국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와 일본이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 명나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일본 조건 없이 조선에 물러가라. 그 다음에 일본 너희들이 잡고 있는 조선의 두 왕자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킨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빨리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공식 살해해라. 일본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전쟁은 언제 끝나겠는 줄 아세요? 한쪽 시장이 죽어요. 예, 김은아 학생,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예, 예.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죽음으로써 2차 세계대전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라 죽음으로써 동방원정은 끝났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써 임진왜란은 끝나게 됩니다. 죽기 전에는 사죄 안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조건을 두 번째 거는 어렵지 않게 들어줄 수 있겠죠.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실제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사신이 일본에 가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앞에 가서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벌벌 떨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자기 죽일까봐. 목이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은 무엇을 요구했느냐?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명나라 황제의 공주를 일본 국왕의 정비도 아니고 뭐로? 후궁으로. 후궁으로 보내라 했습니다. 일본 배 밖으로 나왔죠, 그죠?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조선의 8도 중에서 4개도를 일본에 넘기주라 합니다. 4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경상도, 경상도, 전라도, 전라도, 충청도, 충청도, 강원도. 예, 네, 예, 강원도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다 주는 거죠, 그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뭐 대동강 이남을 다 주는 겁니다. 이거 하고 현재 우리나라 휴전선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까? 있네요. 예.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여러분 오늘 역사 지혜를 배웠습니까? 네. 예, 기억하세요. 역사는 반복된다. 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400년 이후에 한국 전쟁에서 벌써 또 우리나라와 휴전선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역사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눈 부릅도 우리가 역사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알고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을 보면은 이거는 참 이야기하기도 기가 찹니다. 조선 국왕은 만세토록 일본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서약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복해야 돼. 항복하되 앞으로 배신하지 마라 그 말이죠. 음. 마치 자기 신하 다루듯이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협상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 몇 년간 계속된다? 4년간. 4년간 계속되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성질이 나서 다시 전쟁이다. 무슨 전쟁? 정유재란. 자, 그러면 초기의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하고 차이점이 혹시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명나라가 있고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1차 1차 때는 명나라가 없었고 예, 2차 때는 정유재란 때는 명나라가 참전했고 참전했고 예, 초기에도 일부분 참전했죠, 그죠? 평양선 전투에는 네,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스케일이 있습니다. 더 큰 전력이 있습니다. 전사의 가도난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전사의 가도난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무슨 어렵다. 길을 빌려줄 수 없다? 일본이 명나라로 가는 그렇죠. 자, 초기 전투의 목적은 명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정유재란은 명나라에 쳐들어가기는 중과부적이 못 이기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한반도라도 지배하자 싶어서 이때는 남쪽의 조선의 남쪽 지방을 보이는 대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이되 몇 명 죽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가 보내라 했습니까? 귀, 귀, 처음에는 귀를 비라 했다가 다음에는 코. 코를 비가 보내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가 보이는 앞에 기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무덤을 우리 나라에서는 외교적으로 해체하고 아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지만은 우리의 슬픈 역사는 일본의 현지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윤선희 학생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전쟁에 대해서 예. 우리가 좀 더 잘 설명이 돼 있는 예.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나 예. 이런 게 뭐 있을까요? 예. 임진왜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모양이죠. 여러분들도 알고 싶습니까? 예. 예. 제가 임진왜란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책을 찾다가 징비록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임진왜란의 7년 전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책을 찾다가 징비록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징비록도 원래는 국사교과서처럼 적혀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이 책을 사야 되겠다 싶어서 숨도 쉬지 않고 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읽고 나니까 울분이 차서 처음부터 또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읽고 나니까 또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같은 해에 이 책을 5번 읽었습니다. 다른 책에 비하면 스토리텔링식으로 적혀 있어서 읽기가 좋습니다. 책의 제목은 징비록입니다. 다 같이 징비록. 징비록은 무슨 뜻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역사를 경계하여 미래를 대비하라. 다 같이 역사를 경계하여 미래를 대비하라. 미래를 대비하라. 시험 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이 임진왜란이 끝나자 안동으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여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되새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갖게 되는 아마 크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봅니다. 책을 읽고 나서 독서 토론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동아시아 삼국 국제전쟁 임진왜란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강화교섭과 정유재난을 통해서 임진왜란의 후반부를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역사는 현재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